우리가 채용 평가 과정에서 주로 이제 지식, 기술, 태도, 인성 등 평가하지만 나중에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은 지식과 기술은 평준화가 된다는 거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성과들은 자신의 인성과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이 된다는 거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제가 일해온 시간이 횟수로는 3년 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뭐 PT, GD 같은 평가 도구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결국 회사에서 원하는 행동들을 평가하기 위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랄까 제가 취준생 입장일 때는 내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쌓아왔으며 얼마나 보여줄 게 많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늘 태도와 인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밝혀도 되나? 정말 비밀인데 이 영역에 계셨던 박사님들조차 아니면 이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들조차 모르는 비밀일지도 몰라. 그럼 비밀이 아닌가? 나의 주장인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역량이라는 게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내재적으로 반복되어서 재현이 가능할 때 그게 역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역량의 빙산 모형으로 보면 빙산에 보면 이제 수면 위가 있고 수면 아래가 있잖아. 수면의 위에 있는 요소들은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영역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변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하지. 왜냐면 10년 전의 지식이나 기술을 지금 안 쓰고 있었다면 모르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들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랜 되면 까먹고 지금 공부하면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역량이란 말이지. 근데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자아 개념,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아 개념, 아니면 가치관, 내가 주어진 일은 끝까지 해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이제 가치관, 책임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동기나 태도 이런 것들을 내재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회사에서는 성과를 낼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란 말이지. 성과를 내는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지금까지 60, 70년 이상 해왔단 말이야. 근데 역량 평가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닌 내재적 특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슈가 하나가 있어. 이건 이제 비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역량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를 만들 때도 그 회사의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만든 거지. 그러면 회사의 인재상 핵심 가치가 있고 직무별 필요 역량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역량 모델링을 할 때 인터뷰를 하는 건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지 아나?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인데 기간이 포함돼. 보통 역량 모델링이라고 할 때 역량 모델링이란 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 그 일을 하는데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역량을 찾아내는 작업인 거야. 그러면 그걸 역량 모델링을 하고 역량 모델링을 통해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역량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지. 그런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3년에서 5년 사이 3년 이상의 고성과자들의 행동 특성을 분석을 해. 왜 3년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 케빈 알 머피의 수행 변화의 2단계라고 하는 이론 내가 가르쳐줬는데 기억나? 아니요. 시험을 한번 쳐야 돼. 이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공채로 3명을 뽑았다고 쳐. 그러면 공채로 채용 과정을 거치면서 1등으로 들어온 입사한 사람, 2등으로 입사한 사람, 3등으로 입사한 사람, 그 등수라는 게 그 채용 과정에서 평가받은 자신의 퍼포먼스라는 거지. 근데 그 퍼포먼스가 입사를 했을 때 회사에서 전이 단계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배웠던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경우를 우리 회사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용하는 과정이 생겨. 그걸 전이 단계라고 해. 그게 한 1, 2년 정도 걸려. 그러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거 아니야. 1등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일 테고 3등도 똑같은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그 능력이 평준화가 된다. 그러면 3년, 4년, 5년 됐을 때는 일의 능력은 평준화가 됐지. 그런데 3년, 4년, 5년 지났을 때 보니까 성과를 내는 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지. 왜 바뀌냐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은 이제 평준화가 됐어. 그런데 3년, 4년, 5년 됐을 때는 성과 내는 게 순위가 바뀌었다는 걸 찾아보니까 그때부터 역량이 분명된 거야. 너 옛날에 입사할 땐 3등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성과 진짜 잘 내고 있네. 1등이네?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우리 선배들한테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못한다라는 말을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집에서 자기 개발을 했다. 이런 사람들, 스스로 동기
동기부여해서 자기 개발을 했던 사람들, 또 혹은 우리 직원들이 뭔가 힘들어하고 그럴 때 내가 하는 게 편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좀 과중할 때 내가 다 하겠다고 팀장한테 이야기했던 것밖에 없다. 아마 그것 때문에 내 경험이나 실력이 많이 늘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그 연구자들이 뭘 찾아냈냐면 지식이라든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평준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바뀌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보니까 이게 역량이구나.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품고 일을 했을 때 딴 데서도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책임감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협력적 태도라든지 이게 우리가 평가하는 그 역량이 그때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3년 이상의 고성과자들 대상으로 행동 특성을 분석한다. 결국 성과와 연계가 높은 것들은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인성이나 역량에 대한 태도들이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더 컸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역량을 규명하고 평가를 해왔던 거야.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역량이라는 거는 재현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어디든지 던져놔도 그 역량을 발휘해야만 그 역량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BEI라고 하는 면접관들이 하는 면접 질문 기법이 있잖아. 한국에서는 경험 면접 기법이라고 하지. 그걸 왜 물어보냐고.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있으면 미래에도 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경험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재적 특성, 수면 아래에 있는 그 요소들은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경험 면접이라는 게 네가 예전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걸 해결한 경험이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어.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또 해결을 해. 그래서 과거가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경험 면접의 전제 조건도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유사한 게 추가 질문 기법의 구조적인 면접 기법이라고 해서 스타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도 STAR이라고 해서 S, 상황, T가 태스크, 그 사람이 맡은 일, 그 다음에 A가 행동, 그 다음에 R이 결과란 말이지. 우리가 그 추가 질문을 물어볼 때 왜 STAR을 물어봤냐라는 거지. 결국에는 역량은 행동이고 역량은 관찰 가능하면 측정 가능하고 역량은 보유 능력이 아니라 발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 행동을 왜 했냐라는 거지. 왜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결국 수면 아래에 있는 내재적인 특성, 자신의 태도, 인성, 가치관이 짬뽕돼서 생각해보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똑같은 걸 겪었는데 A라는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고 B라는 사람은 그 상황을 그냥 보는 거야, 그냥. 행동을 안 해. 그럼 그게 역량이 안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하다가 네가 그런 행동을 한 결심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게 스타 기법이라는 거지. 지금 종합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채용 평가 과정에서 주로 이제 지식, 기술, 태도, 인성들 평가하지만 나중에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은 지식과 기술은 평준화가 된다는 거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성과들은 자신의 인성과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이 된다는 거지. 근데 지원자들은 신호효과, 뭐 좋은 대학 나왔어요, 학벌이 좋아요, 대학원까지 했어요, 스펙이 좋아요, 그렇게 해야만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는 입장권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정작 직장인들한테 필요한 인성이나 마음을 중시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깊이 있게 설명하고 싶었어. 그럼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대기업의 면접 평가에서는 결국 인성과 태도를 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하지. 대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내가 진짜 채용이라고 했던 건 최종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 사람들을 뽑고 싶은 거야. 왜냐면 역량이 빙산무용해서 지식과 기술은 변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실제로 가르치면 돼. 오면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이왕이면은 스펙을 좀 준비해온 사람들이 더 우리가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또 따라오는 게 유리하니까 그 스펙이 이제 유효하게 평가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걸 걸러내고 1차 면접, 2차 면접 때부터는 실제로 이제 역량평가가 들어가지. 직무와 관련된 뭐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분석적 사고라든지 이런 게 1차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된 역량과 지식 기술이 한 번 더 평가가 될 거고 2차 면접에서는 정말 내재적 특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가치관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열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주도성, 적극성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한다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스펙을 평가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스펙으로 걸러내고 진짜 채용은 면접에서 하는 건데 채용엔 너무 스펙만 중점으로 이루어지는 채용들이 많아서 뭔가 활성화시켜서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채용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처음에 보는 건 어쩔 수 없이 보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몰라서 못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들 급여가 높은 기업에 시작을 하고 싶어 하잖아. 첫 급여가 보통 따라가니까. 그쵸.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많으니까 채용 경쟁률이 높다고. 그러면은 인사담당
담당자가 그 정도의 스펙을 원할 필요도 없었고 그 정도까지 평가할 필요는 없는데 쥐들이 알아서 많이 쌓아온 거야. 우리가 채용의 그런 이제 구조적 설계 과정에서 적절한 선발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처음에 서류 전형에서 몇 명이 지원하는지 상관이 없어. 필기 전형으로 옮길 때는 한 30배수를 올려야 될 것 같다. 30배수에서 1차 면접할 때는 한 5배수, 7배수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3배수, 5배수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적절한 선발률이 있어. 그렇게 안 하고 채용을 하려고 하면 면접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내재적 특성을 다 평가를 하려면은 지원자가 많으면은 면접 시간이 계속 길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 면접 평가에 대한 사람은 누구야? 현업 전문가들 아니야. 어떻게 돈 벌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서 면접만 계속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적절한 선발률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채용을 구사를 해야 되는 건데 지원자가 많은 서류 전형에서 95%, 98%가 떨어져 버리는 거지. 지원자가 많으니까. 서류 전형 합격한 사람들의 스펙을 보아하니 인사 담당자가 그냥 정량적으로 그 정도 스펙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랭킹을 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지원자는 많아지고 합격한 사람들은 나는 이런 스펙을 가졌다, 나는 이런 스펙을 가졌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런 스펙은 가져야만 서류를 통과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스펙이 계속 늘어나게 된 거야. 인사 담당자가 그 스펙을 요구한 적은 없었어. 그냥 우리들끼리 계속 확산시켰던 거야. 중소기업 같은 경우라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중소기업에서 스펙 높은 사람들이 왜 지원을 해?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거잖아.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 난 스펙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결국엔 대기업에 못 가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중소기업에 간 그 지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쉬우니까 자꾸 딴 마음을 품으면서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러다가 경력 쌓으면 나가버리는 게 지금 중소기업의 현실이야. 근데 중소기업은 채용을 할 때 예전에 그런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그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 우리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나가는 거야.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스펙이 없고 약간 인성이나 태도, 관련 전공자지만 스펙이 부족한 사람을 가르쳐서 쓴다는 마음으로 채용 설계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돼. 왜냐면 이전에 그런 스펙을 했던 사람들이 지원을 했었으니까 눈높이가 높아져 버린 거야. 왜냐면 대기업 준비했던 사람들이 대기업에 갈 비율이 작으니까 결국에는 갈 사람은 한정적이고 나머지는 떨어져야 되니까 밀려 내려올 거 아니야. 그 스펙 보고 그 기준이 높아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총체적 난국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또 하나 비밀이 있는 게 대기업에서는 왜 그렇게 스펙 있는 지원자들을 채용하는 그런 설계를 구현했냐라는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보면 모든 역량의 근간이 되는 정말 이제 핵 같은 역량이 있어. 그게 성실성이야. 성실성은 열정도 잡아먹을 수 있고 협력적 태도도 잡아먹을 수 있고 다른 뭐 책임감도 잡아먹을 수 있고 성실성이 포괄할 수 있는 그 역량의 범주가 엄청 넓어. 그러니까 거의 핵 중에 핵이 약간 성실성 같은 역량인 거야. 근데 스펙 좋은 사람들이 성실성이 없겠니? 단순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스펙들을 다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렇진 않죠. 그렇지. 머리는 좋지만 스펙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보통 이제 평균 이상으로 이제 수용성을 가지면서 자기의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쌓아왔던 사람, 머리가 좋아서 편하게 쌓아왔던 사람, 아니면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노력해서 그걸 쌓아왔던 사람, 그게 성실성이라는 그 역량이 고스펙이 그대로 따라가.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생산성이 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이런 말하면 좀 섭섭한 사람들도 있어서 나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했을 뿐이야. 그러면 이제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 그걸 이제 뒤늦게 보통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엘리트가 되는 머리는 좋았는데 그걸 활용을 안 했던 거야. 뒤늦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머리가 그 정도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갈 만큼의 스펙 이상으로 준비를 했겠지. 성실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데 대표님, 역량의 범주에서 지식과 기술은 변할 수 있는 영역이고 내재적 특성이라는 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개인의 인성과 태도가 좋지 않은 지원자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반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심리학 쪽에 공부를 할 때 모든 사람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개인적으로 모두에게 자신한테 맞는 환경과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한 길로 경쟁해서 1등과 100등까지 나눠진 거지 그 100명이 전부 다른 길로 간다면 모두가 1등이라는 말 그런 말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 솔직히 나는 그걸 인정해. 모든 사람은 위대해. 다만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인성과 태도가 조금 안 좋게 느껴졌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인지하고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불신 같아. 내가 이러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그 행동을 안 해. 그 행동이 옳은 걸 알고 있는데 안 한다고.
왜냐면 그게 옳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손해본 걸 봤으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치관으로 쌓여가지고 자기한테 언젠가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원동력, 그런 소스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 빨리 판단하거나 계산해가지고 자기 역량이 있고 그게 무엇이 옳고 어떠한 행동이 좋은지 알면서 안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역량들이 자꾸 죽어나가거나 사라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있는 옳은 마음, 남들을 조금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배려를 안 하게 되는 이 시대가 짜증나는 거지, 개인의 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영역들도 물론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입장권처럼 따야 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입사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겠니? 입사에 대한 과정들은 한 1, 2년 정도 내에서 이제 취업을 끝내게 되니까. 그런데 평생 일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정말 그 중요한 내재적인 특성, 가치관, 태도, 이런 동기, 이런 것들을 너무 껌값으로 다 매몰차게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가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개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소중한 역량들이나 마음가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까지 고생을 해서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배신을 당해서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을 봐서 그러면서 버리는 행동들을 지금이라도 멈췄으면 좋겠어. 좋은 역량들 계속 간직하고 살면 기회 오지 않을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자기가 이제 뭐 인성 태도 이런 게 약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속에 대단한 역량들이 잠들어 있고 그 다음에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역량들을 지금부터라도 잘 살려가지고 주변을 잘 살피고, 사회니까, 사회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나 개인의 욕심보다는 주변의 욕심도 함께 묻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 얻었으면 옆 사람도 하나 얻어야지. 근데 지금의 시대는 나만 얻으려고 하니까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약간 좀 황폐해진 시기이긴 한데, 결국에는 남 생각하고 자기의 옳은 마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후회 없는 삶,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해. 약한 영역도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배우고, 빨리는 배우기 힘들어. 역량이라는 건. 역량이라는 건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 같은 경우에는 통제하는 방식으로 1년, 2년, 3년, 4년 지내다 보면은 나중에 훌륭한 직업인,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